게 있어요. 막 가렵기도 하고 발톱에도 나타나고 이게 무좀인지 건선인지 연고만 바르면 되는지 약국에 가야 되는지 교수님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건선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착각하는 질환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질환과 착각을 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선이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진단이 잘 되는 질환이긴 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습진, 대표적으로 습진이 제일 문제. 습진도 많잖아요. 뭐 건성 습진, 뭐 화폐양 습진 많은데 습진이 가장 문제고 가끔씩은 또 뭐 무좀, 체부백선이라고 하는 거랑 헷갈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선의 특징은 좀 다른 금방 말씀드린 질환에 비해서 가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났는데 좀 가렵지 않다. 그러면은 건선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중요하니까 가족 중에 건선 환자분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혹시 얘기를 들으셨다면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신 환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건선이 나타나는 곳에 선크림을 발라도 되느냐, 화장품을 발라도 되느냐, 나는 손에 건선이 많은데 핸드크림 같은 것을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선크림은 저는 바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선크림도 이제 유기화합물하고 무기화합물로 나눠지는데 유기화합물은 가끔씩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따가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무기화합물로 만들어진 게 뭐 징크라든가 티타늄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은 바르면 이렇게 하얘지는 그런 선크림이 있거든요. 백탁 현상이라고 부르는. 걔네들은 알러지는 안 일으킵니다. 하지만 좀 자극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쓰시라 이거고 선크림을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좋은 습관이라고 보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맞고 써서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화장품을 쓰고 더 심해진다면 당연히 멈춰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고요. 핸드크림 항상 당연히 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화장품이나 선크림 같은 것도 개인이 썼을 때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써도 되고요. 물론 쓰셨는데 뭐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상 증상이 있거나 더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이러면 당연히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환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증상이 치료를 받아서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쓰시는데 잠깐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치료를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쉬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아까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다 보면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증상도 안 나타나고 좋아졌는데 이제 생물학적 제제나 그런 약들을 끊어도 되는 것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지루한 것보다는 계속 쓰시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좀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진짜 안정성이 뭐 한 100년 된 약이라면 뭐 문제없이 쓸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거 계속 써도 되나? 좀 좋아졌는데도 끊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끊었을 때 다시 올라오면은 그 약이 잘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단점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끊었다가 몇 달 이상을 쉬고 다시 맞으면 그 보험 문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산정특례 문제가 보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다시 또 옛날에 그 했던 광선 치료나 전신 치료제를 또 다시 사용을 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못합니다. 그런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치료를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핸드폰 충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몸에 계속 이렇게 항체를 넣어주는 게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환자분이 뭐 살도 엄청 빼시고 또 이사를 가셔서 아주 따뜻한데 뭐 햇볕 많은 데로 가시면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사는 멀리하지 않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치료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환자분께서 적어주신 질문인데요. 건선 치료 후에 이제 흉터 같은 게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치료 후에 흉터도 다 없어지나요? 흉터라고 보통 얘기하면 흉터는 아까 얘기했던 홍반, 각질, 그 다음에 두께, 두꺼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형태로 건선 자리가 이제 다의학적으로 좋아지고 나면 까맣게 남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데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사실은 잘 치료가 됐다는 내 몸의 증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색소 침착은 없어집니다. 색소 침착이라고 부르는 거는
흉터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흉터가 남는다는 얘기는 진피층까지 파괴가 돼서 살이 드러났다든지 이럴 때 흉터가 남는 거지, 색소침착은 그냥 표피층의 멜라닌 세포가 증식하는 거래, 아니, 멜라닌이 많아 침착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침착된 멜라닌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짜증이 나시더라도 색소침착은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침착된 부분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네. 그 이제 색소 침착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면 피부과 같은 데 가셔서 뭐 레이저 토닝이라든가 또는 미백제 같은 거 처방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거 쓰시고 다시 심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색소 침착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미백제를 써서 없앤다 이렇게 되면 다시 건선이 올라오면 그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보습제라든가 선크림 많이 바르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손을 들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한 분의 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점이 있으신 분은 잠깐만 손을 들고 계시면 네. 앞에 모자 쓰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울의 큰 대학원 같은데 강의 있으면 자주 다니는 편인데 동탄에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기 선생님께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오늘 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건성 피부가 혈액형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혈액형에서 건성 피부가 많이 나오는지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후천성이라면은 건성 피부 후천성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음식에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 번째는 팔하고 다리에 햇빛을 쏘면 흑반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지, 있으면은 보험이 되는지, 의료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좀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성 피부랑 건선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건성 피부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혈액형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음식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약물, 건성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약물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음식은 크게 뭐 문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팔다리의 흑색 반점은 이제 보통 이제 흑자라고 부르는 거고, 흑자가 커지면 이제 지루각화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보험은 안 되죠. 비용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다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 그 광치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광치료가 유해성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건 질문하는 요지가 첫째, 하루 1일 중에 어느 시간대가 가장 효과적인지, 그럼 일조 시간은 몇 분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치료했을 때 몸 전체를 하는 게 좋은지 국소 부분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광치료를 자연적으로 했을 때 그 빈도는 예를 들어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게 좋은지, 뭐 격일제로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광치료가 제가 광치료를 말씀드린 요지 중에 하나가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걸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빛을 쪼이는데 보통 20분을 안 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조량은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강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사실은 피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햇볕에서 정면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별로 광채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차라리 뭐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햇볕이 이렇게 사각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나으실 수도 있고,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보통 보면 이제 다 우리 뭐 공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얼굴만 다 가리고 얼굴 뭐 다 가리고 다니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이 얼굴은 좀 하니까 가리시더라도 팔다리는 적당히 노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제 조건은 사실 그 건선이 있으신 분들 건치료를 가급적이면은 그냥 병원에서 받으시라, 이게 사실 제 의견이고요.
굳이 받으셔야 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선생님, 여사님. 네, 저는 피부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런 UV 차단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기 선크림이 UVA를 차단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B를 차단하는 제품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왜 개발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검정색 옷을 입으면 햇빛에 나갔을 때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잖아요. 숙소에서 열을. 근데 자외선에서는 하얀 옷을 입었을 때와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 저기 우리가 느끼기에 따뜻함을 느끼는 거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또 다르게 있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UVB를 막아주는 제품이 없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기본적으로 UVB를 다 막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추가로 요새 이제 한 뭐 몇 년 전부터 UVA를 막는 제품들이 같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라벨을 보시면 SPF 뭐 30, SPF 50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그건 UVB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보면 이제 SPF 30 뭐 옆에 PA라는 그게 있고 거기 있는 뭐 플러스가 2개, 3개 이렇게 있거든요. 심지어 4개까지도 있는데 그게 이제 UVA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SPF만 적혀 있으면 UVB만 막는 거고 SPF 옆에 뭐 PA 해가지고 플러스 표시가 더하기 표시 이게 몇 개 있으면은 A도 같이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 내가 느끼는 어떤 따뜻함의 정도는 당연히 까만 옷을 입었을 때 훨씬 덥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그러면 UV를 막는 역할하고 무슨 관계가 제가 보기엔 없어요. 별로 없고 요새 보면 옷들 래시가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옷들 보면 이제 UV 팩터가 다 적혀 있거든요. UPF라고 하는 것들.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거지. 어떤 색깔로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옷들 중에서 이제 UV 차단을 해준다는 옷을 그걸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보다는. 수용이 저기 낮은 경우에는 검정색 옷을 입는 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따뜻하니까.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가급적 건선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맨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 둘째 아이를 낳고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져서 한 10년 동안은 괜찮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감기가 와가지고 좀 직장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감기 목감기로 오면은 감기약을 먹으면 또 발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만나서 해독 주스를 먹으면 정말 깨끗하게 좋아졌다.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매일 해서 먹는다는 게 6가지 이제 과일하고 야채서 먹는 쉽지는 않았는데 그거 먹으니까 또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온천을 되게 좋아해요. 피부가 있다 보니까 가려서 가긴 하는데 이번에 강원도에 그 필레 약수 그쪽 근처에 게르마늄 약수 온천수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또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제 기분이었는지 모른지 너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주기적으로 좀 멀어도 치료가 된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이제 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검증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거고 연구가 이루어져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치료의 어떤 정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게르마늄 온천 또는 해독 주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수준이 미약하다는 뜻이죠. 보통 증거 수준은 뭐 A, B, C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어떤 그냥 경험담 이런 것들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좋다. 이거는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요.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좋았는데 너한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뭐 해보시는 거를 제가 만류할 수는 없는데 조심해서 해보시고 꼭 그게 나한테만 무조건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독 주스, 고구마는 원천. 네, 앞으로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시는 네, 여사님께서 질문해 주실게요. 제가 어느 한 50대 초반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다가 영등 어느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소개를 해서 갔더니 그때 이제 조직검사까지 다 하고 농포성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많이 좋았는데 한 번 진단받은 거는 그냥 계속 농포성으로 가는 건가요? 이 건선이 계속 진단을 받았다고 무슨 등록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 가서 이제 조직검사까지 했더니 농포성이래요. 그리고 그걸 계속 그냥 이제 다른 과 때문에 갔더니 왜 보험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농포성 때문에 그랬다고. 근데 그 처음에는 심해 지금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한 번 진단받은 걸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단에 이제 아마 데이터가 들어가서 우리 환자분한테 그게 지금 약간 낙인 비슷하게 찍혀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피부과에 가서 지금 현재 내가 증상이 없고 농포성 건선이 지금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네. 병원에. 근데 거기서 계속 지난번에 이제 무슨 다른 과가 몸이 이상해서 가서 이거 보험이 안 되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농포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농포성 건선에 대한 이제 치료가 되었다라는 걸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단서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보험에서 조금 혜택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제가 같은 피부과 다니면서 그 같은 병원 내에서 다른 과를 했더니 거기서 왜 보험이 안 되냐고 자기네들끼리 알아보더니 농포성이 때문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포성 건선은 산정특례 질환도 아니고 그냥 진단병이거든요. 일반 진단병이고 병증도 아니고 뭐 중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진단병이에요. 그래서 뭐 농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중증 건선이어서 뭐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농포성이 때문에 안 된다고 피부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농포성 건선이기 때문에 뭐 다른 치료가 어렵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있을 것 같은데 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가 좀 호전이 안 돼서 한의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거의 완치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아까 강의 말씀처럼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뭐 한의학이라는 게 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맹신해도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건선 아쉽게도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건선 치면은 다 한의원만 나오거든요. 그 의사들이 어떤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치료 방법, 관리 방법에 대로 하는 거를 당연히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한의원 치료하고 좋아졌다. 근데 이게 이제 영구적이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럴 때는 또 치료 패턴을 바꿔보시거나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한두 번만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네. 예,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선일보 해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63세인데요. 일상적으로 운동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때밀이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60대가 넘어보니까, 이게 몸 전신에, 세탁원이나 이런 데 업무 중에 가려움증을 이제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좀 자주 나고요.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거, 오딱 같은 거 먹었을 때도 이 가려움이 오고, 전반적으로 가려움이 안 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샤워를 하고 뭐 밀지 않는다든지 간단하게 해서 그런다든지 또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 제대로 닦지 않아서 그런 건지 네, 그런 게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샤워를 하시는 거 그다음에 간단히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요. 대부분 그 정도로만 하셔도 노폐물은 다 제거가 되니까 이제 정 불안하시면 이제 세정제를 뭐 좀 순한 거 있잖아요. 아토피 애들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 한 2회 정도만 같이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비누를 쓰신다거나 이런 것들 오히려 더 피부 장벽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타구니나 뭐 겨드랑이가 가려우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굴축부 습진이라고 해가지고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해요. 하지만 가끔씩 이제 곰팡이 질환도 이제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발진이 이렇게 링처럼 보이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또 한 번쯤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피부의 자연 보습인자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점점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층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생성되는 것도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샤워를 자주 하면 그게 다 씻겨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습제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답은 알러지거든요. 그래서 러스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항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옷은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